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공시가 현실화 폐지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세금 폭탄이 터지지는 않을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이광수 아리 리서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4.10 총선의 여파가 이제 경제 정책에 과연 어떻게 미칠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시장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법의를 많이 고쳐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광수 대표님, 종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22대 국회가 개회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시장 규제 완화를 대거 해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많은 방향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동안 사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여당에서 다 뭐 바꾸겠다. 뭐 그런 공약을 했는데 다 발표를 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딱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야당하고 아무런 협의가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우위를 점하게 됐으니까 우선 야당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야당과 그래서 협의. 정부가 뭐 이런 거 해야겠다 해서 혼자 발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절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면 과연 그동안 추진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규제 완화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심 교수님께서는? 뭐 이견이 없는 정책들도 있긴 합니다. 이견이 없는 정책. GTX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로 묶고 상부로 이제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노후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견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제 시장에 가격에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책들은 뭐 다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뭐 규제 완화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국회 지금 2년간 많이 뭐 해왔는데 거의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되는 통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 완화라는 것이 그냥 뭐 시민들 의식 속에는 있지만 사실은 뭐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4차례나 걸친 뭐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뭐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해서는 서로 좀 생각이 조금 비슷한 편입니까? 법을 같이 이제 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걸 추진하는 방향은 뭐 크게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 공시가가 모든 굉장히 많은 곳에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중요한 건데 이걸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확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거고요. 로드맵. 그래서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정도 현실화하겠다라는 90%,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부동산 공시법과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시지가에 관련돼서 각종 부담금이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60개가 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고요.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근거가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조세 정의에 걸맞지 않는다. 조세 정의에 걸맞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세라는 게 사실 소득과 재산에 부과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은 예를 들어서 깎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유리지급이라고 해서 뭐 감면해주거나 하지 않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일당의 현실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이게 정당하냐, 공정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사실은 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은요 그동안 여야의 큰 다툼이 없던 거였어요. 이게요? 예. 그런데 유난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일종의 재산 과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왜 집 많이 갖고 큰 뭐 비싼 집 들고 있는데 왜 세금을 많이 내느냐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적용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가 실제 시가와 차이가 나는데 세금을 이제 공시가 기준으로 매기니까 너무 좀 시가보다 낮은 상태에서 매기면 조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로드맵을 통해서 조금씩 현실화 높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걸 폐지하겠다. 로드맵을 폐지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시가가 그렇게 빨리 높이면 되겠느냐. 세금 부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2035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누군가 세금을 덜 내면요. 네. 누군가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이게 나라 지금도 살림을 위해서. 한국의 예산이 네.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돈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렇게 일종의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 계획을 로드맵을 폐지하는 법은 22대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심영수 교수님 이 로드맵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이제 야당에 이제 맞닥뜨릴 그런 상황 어떻게? 일단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공시가는 원래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 만든 거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공시가는 이제 실가하고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세금 부담이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예.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는데 세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더 낸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를 더 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을 높인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세율을 높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사실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거든요. 네. 그 사례가 이제 10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시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 그리고 10억 이제 넘는 아파트는 예. 그래서 공시가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5%,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낮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현실화라는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해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세금을 높이고 싶다든지 이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렸던 세율을 높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국민이 저항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자꾸 이런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면 되지. 이거 어느 나라도 이제 거의 쓰고 있지 않는 공시가 제도. 이게 지금 대만이나 일본 정도가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취득원가 대비해서 재산세를 매깁니다. 취득 원가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 왜냐하면 그 취득원가 대비해서 매기는 것이 이를테면 내가 어느 수준에서 집값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가능하죠. 근데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닌데 내 조세 부담이 내년에 얼마가 될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공시가 제도 자체를 저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현실화를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되면 세금을 어느 가격으로 매깁니까? 그래도 역시 공시가로 그냥 매기게 되나요? 그렇죠. 공시가를 기준해서 그대로. 과세 그러면 표준이 결정됩니다.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거네요. 공시가가 별 변화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율이 변화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근데 대신 지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시 가격이 현실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니까 현실화율만 하는 것도 사실은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계획을 폐지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세금 부담을 덜어주긴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그럼 세금 폭탄 예전에 여기 종부세 폭탄만 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 예상되지 않습니까? 앵커님 근데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가요 지난해 41만 명이었어요.
41만 명. 예, 41만 명이 거의 1.5조 원밖에 내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40만 명을 위해서 사회적 이렇게 논의를 하고 낭비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의문이 되고요. 아, 이게 종부세 대상자가 이런데.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데 물론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부자인 분들은 폭탄 수준이겠죠. 근데 굉장히 95% 이상은요 종부세를 내지도 않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이걸 폭탄을 하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공평한 과세 그리고 과세의 공정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보면 이제 종부세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금 뭔가 여야가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4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폭탄 얘기를 해야만 하느냐. 낼 사람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전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좀 줄어가지고 41만 명인데요. 원래 100만 명이 넘었었죠. 100만 명. 그래서 이 종부세가 사실은 그대로 두고 현실화를 계속 올렸다 그러면 몇백만이 냈을지를 사실 모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은 좀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 쓰고 있는 나라들 사례를 좀 참조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건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서 부유세 같은 게 외국에 있긴 한데요. 이거는 부동산에만 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자산에서 내는 이것도 아주 극소수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종부세를 뭐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계속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산세 세율을 올려가지고 이걸 재산세 통합시키면 되거든요. 재산세, 종부세를 통합시켜라. 자꾸 이걸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이런 분들을 계속 해놓고는 얼마 안 된다. 네. 왜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조세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각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산세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로드맵 자체를 지금 유예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유예한 맞습니다. 상태. 그다음 동결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동결이라든지 유예를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이제 낮췄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적게 내는 건데요. 뭐 이게 이제 어떤 데서 이제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세금이라는 것이 내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인데 뭔가 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은 좀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정책이 이리저리 확 바뀌면 조금 부담스럽긴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나 불확실성을 키웠단 말이에요. 더 키웠다. 그러니까 전혀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시장에 가서 나 이런 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가 너무 공수표를 쉽게 말해서 날린 거거든요. 근데 막상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사실 이게 더 시장을 혼란하고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옳은 거냐 방향성이 사실 아까처럼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불안정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너무 많이 이런 공약이라든지 정책 발표를 했다. 심지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국회 뭐 예를 들어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다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수준이 저는 조금 더 저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벌써 이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만 해도 사실은 이게 폐지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밝혔는데 이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국민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엄청나게 줄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가 열리면 22대 국회 열리면 과연 어떻게 될지 야당은 일단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낸 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윤석열 정부 어떤 해법을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월 10일 공급 대책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과연 다 실현될지 그중에 하나 지방에 있는 게 준공이 된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면은 1주택으로 치지 않겠다. 특례를 해주겠다. 이 부분도 지금 법이 고쳐져야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조세 특례 제한법을 이제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 근데 이 부분은 좀 야당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왜요? 이게 무슨 부동산 시장을
안정을 이제 저해하는 그리고 뭐 투기를 조장하는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예, 아, 이거는 예, 저는 뭐 건건히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방 지금 주택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대부분 80% 이상이 지방에 있는데요. 예. 그리고 특히나 공과도 지금 그러니까 빈집도 이제 지방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적용되려고 하는 1가구 1주택 특례 같은 경우도 네.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 훌쩍 넘는데요. 중공업 미분양 한 10,000채 정도 수준이거든요. 많채. 예, 그래서 예. 조금 그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네. 그 행정부에서 이제 84개 지역인가 아마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83곳이더라고요. 예, 오늘 예. 발표를 또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나온 통계 그 자료를 보니까 4억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 마찬가지로 4억. 예,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라는 예. 건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예, 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좀 그래도 뭔가 이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은 광역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광역시를 또 제외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광역시는 주택이 혜택에서 예, 예. 뺐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뭐 야당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해서 뭐 야당 입장에서도 지방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투기 이광수- 정책도 아니라 그러면 예. 좀 전향적으로 이제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광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야당이나 이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1주택에서 제외해 주는 게 맞을까? 지방에서 이걸 하나 더 사면. 일단 지금 계속 분양이 앞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과거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예. 서브프라임 당시에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조세 특례를 적용해서 뭐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취득세를 감면해 줬거든요. 예. 그 당시에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호가 넘었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 이제 똑같이 쓰겠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할 지점이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왜 발생됐는지예요. 왜 미분양이 됐느냐? 네. 그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고 수요도 없는데 무리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물론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동산 경기를 위해서 일부 뭐 도와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의사결정이나 경영을 잘못해 준 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있느냐는 거죠. 아, 그렇게 예. 미분양을 많이 낸 그런 경영 어떤 뭐 실패라든가 그렇죠. 실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막 지어놓으면 미분양이다. 그럼 정부에서 조세특례에서 팔아줘. 이러면 누가 건설회사 전국에서 안 하겠습니까? 아, 그런 문제가 예. 있다. 그래서 또 10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특례를 적용해서 일종의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도와준다면 그 행위를 한 시행사와 시공사들이라든지 사업 주체들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비싸게 내놓았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건데 그걸 도와주려면 그런 판단을 잘못한 건설회사에 대해 뭔가 책임 추궁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물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냥 뭐 아주 분양이 안 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에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5년 보유 이제 양도세 면제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 미분양에 대해서 다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거 범위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PF에 이제 그런 금융 쪽으로도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무슨 양도세 면제가 아니고요. 네. 1가구 1주택 특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5년 보유 양도세 면제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없었었어요. 팔면. 그러니까 아주 그거는 과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지금 이 정책은 사실은 뭐 그렇게 그 과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광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근데 건설회사들이 이제 수요 예측 같은 걸 잘못하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를 좀 예측을 해보시면 17년, 18년도 이때도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뭔가 이렇게 분양을 뭔가 본인들이 수요 예측을 잘 하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 이게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걸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 또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1000세대를 모아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런 상황에서 딱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시기를 맞닥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해서 저는 정부에서 적절한 판단이라든지 정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대상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주택 한 주택을 사면 그냥 뭐 1주택자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일 많은 게 대구하고 제주라면서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건설 회사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럼 대구하고 제주?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허가도 잘 됐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좀 활성화됐고 대구 같은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급이 많았고요. 또 건설사들이 PF를 하면서 땅을 비싸게 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될 줄 알고. 계속 잘 될 줄 알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 저도 이제 건설사를 뭐 오래 다녔지만 이게 건설사들이 한번 잘 팔리면 계속 잘 될 줄 그냥 알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경험이 있으면서도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하고. 반성을 해야 돼.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가구 지방 준공업 미분양 1가구 2주택 특례를 하더라도 그런 건설사들의 어떤 데에 대해서 책임충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이 또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뭐 근본적인 개편을 마련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예. 정확하게 이제 방침은 안 나왔지만 하여튼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히 뭐 폐지한다 뭐 이런 검토까지도 한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큰 골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람직한 양도세 중과를 하면 네. 뭐 우리가 계속 그 뭔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뭔가 징벌적인 조세를 하면 뭔가 기분은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미치는 영향들이 꽤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최근에 이제 말씀 나왔던 이제 1가구 1주택 특례 같은 것도 없애는 이유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방 부동산을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 중에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뭐 한 채를 가지면서 5도 2촌이라고 보통 그러지 고향에 않습니까? 가서? 예, 5도 고향에 2촌이 가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5일은 도시에서 있고 2일은 이제 농촌에 가 있는. 농촌에서 산다. 예, 그러기 뭐 위해서 집을 시골에서 한 채 더 서 산다. 예, 뭐 세컨드 하우스 뭐 이런 개념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시장을 보더라도 뒤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해서 오르는 데를 보면 다 강남 3구 뭐 이런 쪽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좋을 거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좀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예. 뭐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예. 예, 부자 감세라는 게 딱 이제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찾아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협의를 해서 예. 이런 부분을 고치든지 아니면 뭐 또 지금은 이제 이것도 유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예를 시키는 거거든요. 유예. 예, 그래서 지금 2년째 유예를 시켜놓은 계속 거거든요. 유예만 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뭐 3년째 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지금은 이제 폐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그러네요. 하여튼 작년 경제정책 방향했으니까 양도세 중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인 거다. 이게 세금이 전이 이전된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야당이 뭐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야당이 전혀 공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은 아니지만. 야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고민할 게 양도세라는 게 이익에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벌어야 세금.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징벌적이라고 하는 게 좀 우스워요. 아, 예. 징벌적이란 어떻게 말 내가 자체가 돈 벌었는데 돈 내라고 하는데 왜 이게 벌입니까? 벌어서 내는 건데.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건요. 네.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중을 얼마나 둘 건가가 이제 중요한 거지. 일단 징벌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난센스고요. 예.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과연 다주택자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할 사회적 정당성이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큰 이유는 사실 다주택자 때문이에요. 제가 다주택자.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의 다주택자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중에서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요. 아파트를 1000채씩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닌 개인이 네.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은 나라는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거의 폐해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변동성을 가격을 키운다.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을 크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네.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네.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려면 다주택자가 만들어내는 이익에 대해서 네. 조금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사회적 조세정의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는 거 우리 신명숙 교수님은 이제 다주택자 장세 중과를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만 몰리고 또 지방 주택을 생각하면 좀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옳겠다 그런 얘기시네요. 저희가 토론할 게 좀 많은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의 아주 핵심 공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야당은 이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는 국민들 단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 교수님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건 안전진단 이게 폐지는 아니고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받으라는 건데요. 이게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이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거든요. 법이 안 고쳐지면.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연계해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예. 근데 모든 절차는 이제 조합 설립됐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직전에 갔는데 이게 안전진단이 안 됐다. 이러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도시정비법을 이제 바꿔야 되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거는 야당의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이 좀 무리하다? 예, 안전진단을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인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그래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 상황이 문제가 될 걸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좀 무리한 정책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기 신도시 관련된 부분, 즉 노후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는 뭐 이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생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시 정책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큰 낭패를 겪는다.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공급 측면에서 뭐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놨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안 야당이 좀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절충안이 나오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모든 규제 완화를 하면 역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즉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규제 완화를 하면 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면. 어. 그러니까 너도나도 하겠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다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진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절차적 어떤 규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되면 어디서부터 진행되겠습니까?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너도나도 하게 되면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마지막 이슈 짧게 좀 서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집값 동향인데 집값 동향이 지금 어느 시점인가? 지금 좀 하락세가 멈춘 건지 또 상승세로 돌아설 건지 총선이 끝났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 건지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4월 8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했는데요. 그 폭이 적습니다. 아, 0.01%. 1년 내도록 모아봤자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큰 의미를 두시는 건 아닌데요. 예. 그래도 뭐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 이제 멈췄다 이러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서울은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네. 이 강남 3구에서 있던 그런 것들이 마용성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는 뭐 이런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노동항이라든지 금강구, 금천구라든지 구로구 이런 쪽은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이런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 짧게 좀 부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최근에 변화가 있는데요. 전 추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추세 가장 큰 전환은, 이유는 추세 전환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효수요가 충분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쉽게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의미 있는 흐름이 있지만 유효 수요, 사겠다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추세 반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광수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네, 야당의 총선 승리로 과연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이광수 아리 리서치